네, 이슈 토크 차선영입니다. 오늘도 마스터 송군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그 SNS 상에서 많이 알려지면서 왜 소위 이야기하는 핫플레이스라고 하잖아요. 사람들 많이 찾아가는데 예전에는 뭐 잘 알려진 뭐 그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광안리, 해운대를 많이 갔다면 최근에는 청사포라든지 기장이 많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특산품 위주로 생각을 지역 고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기장하면 멸치, 미역. 근데 요즘 젊은 층한테는 기장하면 좋은 예쁜 카페. 네. 이런 거를 많이 떠올리거든요. 요즘 그런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작은 좀 숨은 명소 같은 찾는 또 재미가 있잖아요. 기장이나 이제 청소포 이런 데는 이제 연인들이 많이 가는 데고, 또 저처럼 이제 아재들이 또 많이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딘가요? 그 국제신문에 났었는데 네. 택시 운전사 부산이더라고요. 찍었던 그 기사식당. 광주가 아니라 부산에서 촬영을 했군요. 10만 원만 빌려주라. 비싼가? 제가 안 봐서 뭐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누가 이제 독일인인가 뭐 태우면 10만 원 준다더라 해서 걔가 가르치게 하잖아요. 맞아요. 송강호가. 근데 그 기사 속 그 식당 서울이었고요. 네. 그 실제로 부산으로 저도 기사 보고 사직동에 있는 기사식당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보도가 나간 뒤에 그쪽에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주 메뉴가 그렇군요. 돼지국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택시 운전사 하면 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촬영했겠지 이렇게 했는데 부산에서도 꽤 많이 부산에서 영화 많이 찍어요. 역대 보면 엄청난 영화들이 부산에서 찍고 부산에서 영화에 대한 지원을 또 많이 해줘요.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이런 걸 좀 찍고 싶은데 어디 찍으면 될까요? 바로 연결해요. 다 찾아주고 장소 찾아주고 섭외해주고 행정적인 지원해주고 그렇죠. 요즘에 숙소까지. 그러니까 영화 찍기 좋은 도시로 인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은 옛날에는 기장 이런 데가 많았잖아요. 요즘은 이제 골고루 나오는 것 같아요. 영도라든지. 네, 뭐 이렇게 영화를 촬영을 많이 하면 사실 부산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겠어요. 부산 시민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 영화 속 촬영지를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어떤 여행의 트렌드가 그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 나왔던 어디를 가고 싶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영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같은 그런 어떤 이제 맛을 느끼는 그런 여행의 그 컨텐츠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 관광도시 부산 이 컨셉하고 또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뭐 8월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영화 속 촬영지 좀 여름휴가 남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네, 저도 한 번쯤 들리고 싶네요. 그 한 주간의 이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유럽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먹지 마라 내가. 있는 것도 다 버리고 우리 손지들이 4명이나 있는데 안 먹어요. 애들 못 먹여요. 그래가지고. 이 먹는 음식에 진드기나 벼룩을 죽이는 살충제 성분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관련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국내산 계란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이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일제히 계란 판매를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이 잔류 농약 검사를 하던 중에 지난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8만 마리 규모 산란계 농가에서 이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사실 유럽 벨기에에서 이 살충제 성분의 계란이 수입이 됐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됐다.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일단은 피프로닐 말고 그다음 저희가 뭐 에톡사졸, 플루펠록스돈이라는 이런 또 살충제 성분도 검출됐다고 하거든요. 네. 전수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뭐 전수 조사라고 전 100% 다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조사 과정이 조사 방식이 좀만 더 달라져도 모르니까 앞으로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요. 전 농가를 조사를 하는데 네. 전 계란은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 농가의 계란 표본 조사라는 거죠. 그렇죠. 표본 조사는 거죠. 그동안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은 이제 좀 안전하다 이랬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죠. 울산 두 군데 미림 농장하고 울주군이에요. 한국 농장. 이거 이제 정부에서 다 발표했습니다. 네, 발표했죠. 정보 제공 차원에서. 그리고 경남 창녕군에 그죠? 델 농장, 그리고 연암축산, 그리고 하천군의 온누리 농장. 그런 것들이 다 검출이 됐기 때문에 뉴스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란에 적혀 있는 거 보는 법 있잖아요. 숫자에 따르고 그리고 그 농가명이 나오는 거 그죠? 요걸 이제 유심히 보시면서 이게 있으면 사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일단은 보통 이제 그게 알려지면 싹 걷어가기 때문에 그 이제 자기가 집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 이것만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뭐 계란, 달걀을 많이 사용하는 빵가게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있잖아요.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증명서, 우리 집은 이제 안전한 달걀을 사용을 했다 이런 증명서 같은 것도 붙여놨더라고요. 시각장애에서 검진해갖고 이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이제 판정이 나왔겠고 그 인증서도 나왔고 난도 거래처마다 다 이제 문자로도 돌리고 복사를 해가지고도 필요하신 분은 한 장씩 다 돌리고. 이게 사실 검출된 성분 이 피프로닐, 비펜트린인데 진드기나 벼룩을 죽이는 성분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 일단은 이 성분 자체는. 피프로닐은 이제 옛날에 우리 그 뭡니까 DDT 이런 농약처럼 이제 아예 써서는 안 되는 지금은 살충제죠. 근데 비펜트린은 이제 쓸 수는 있지만은 이제 기준치를 넘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프로닐이 나왔다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비펜트린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이제 기준이 넘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왔잖아요. 처음에 경기 남양주시 양계농장 달걀에서 그 양이 어느 정도 나왔죠? 그게 이제 허용 기준치를 넘었죠, 그죠? 잔류 허용 기준치가 0.02 ppm인데 여기 보면 0.363 ppm으로 되게 많아요, 그죠? 그렇군요. 그게 이제 이 어른들은 이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빨리 배출시키고 이제 독소를 분해하는 능력이 있는데 애들은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애들한테 가면 좀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더 신경을 쓰는 것이고. 이게 사실 사용하면 안 되는 건데 왜 검출이 됐을까요? 일단 경기도 친환경 산란계 농장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이었어요. 친환경인데. 아까 좀 더 위험하다는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뭐 진드기 잡는 데 좋다고 해서 썼대요. 이게 이유는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됐고 정부 축축한 거는 이제 축사 주변에 이제 살충제 성분을 싹 뿌렸는데 이제 닭한테 영향을 미쳐가지고 알로 나오면서 또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최근에 바뀐 식약처장이 뭐 조사해 보니까 우리는 문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발표해서 한바탕 먹었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좀 제대로 안 알아보고 성급하게 우리 부산 분이잖아요, 그죠? 유영진 약사회 출신, 그죠? 그분 이제 뭐 그래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유럽에서의 이 살균제 계란 이게 이제 살충제 계란 이게 이제 작년부터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했대요. 모아놓고 산란계나 농장주도 모아놓고 교육을 했대요. 그럼 교육했을 때 왜 제대로 안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피프로닐이 들어가는 건 아예 쓰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간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근데 그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게 작년이거든요. 작년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나라 그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이거 관련해서 질문을 했었대요. 근데 그렇게 이슈가 안 됐던 거죠. 이슈가 안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농가에 직접적으로 다 교육이 다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설마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식약처라다가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좀 방심한 건 아닌가. 그래서
1년 전에 이미 이슈됐던 거기 때문에 지금 계신 지각처장님은 새로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검사해보니 괜찮다고 해도 그 정보 봤는데 이렇게 보고 또 발표하신 것 같아요. 다시 이번에 검사해보니 하나씩 나오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검사가 안 됐을까요? 거의 지금 그렇게 봤다고 그 국민들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걸 보면은 이게 이제 뭐 계란에다가 엄청난 농약을 뿌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아니죠. 네. 이게 이제 진드기나 뭐 파리가 날리고 이러니까 막 쓱 뿌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쓱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좀 묻어진 건데 뭐 어찌 보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성분 자체가 나온다는 것은 또 안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는 이걸 사용 못하게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건 위험성이 제대로 지적이 안 됐던 거죠. 안 됐던 거고 작년에도 검사했던 거에서는 이제 전체가 아니라 60곳만 다 골라서 조사를 하다 보니 안 나올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울산에 우리 발견된 거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최근에 검사에서는 안 나왔어요. 여기 이제 뜨고 하니까 이제 뭐 그런 거 조심했겠죠. 근데 이제 8월 초에 이렇게 이제 임시적으로 이렇게 좀 수거해 놓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군데는 초과해서 나왔고 최근에 한 건 안 나왔는데 그럼 괜찮은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전량 수거해서 이제 없앤다는 건데. 참 답답하네요. 이 더 큰 문제가 사실 먹을거리에 대한 뭐 좀 불신, 이걸 믿고 먹어도 되나 이게 깊어지는 거잖아요. 음식 파동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그 이제 계란은 이제 서민 음식이 됐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계란 싸우면은 부잣집 아들이었죠. 도시락에. 저는 사실 주말 쉴 때마다 아이들한테 계란 구워서 줬거든요. 그게 이제 그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이 밀집 사육에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닭이 지 맘대로 놀았어요. 그냥 막 놀다가 알라면 기분 좋으면 알아놔요. 그러면 그걸 이제 먹는 거죠. 건강에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계란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은 싸졌죠. 그래서 누구나 다 계란을 먹을 수 있게 됐지만은 문제는 닭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는 계란을 먹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인간의 탐욕이 가져온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그 포비아입니다. 에그 포비아. 어릴 때 계란을 못 먹은 한이 맺힌 분들이 닭 계절을 크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뭐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닭의 그런 환경 좋게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농장도 굉장히 많지만 이런 성분이 이제 그 검출된 농장에 가보니까 이 A4 용지 한 장 크기에 닭 한 마리씩이 들어가 있고 평생 이제 태어나서 알만 낳다가 그렇게 이제 죽는 거예요. 모이만 좁고 알만 낳다가 죽는 거죠. 산란개들은 뭐 식용으로 키우는 육개랑 완전히 다르다고 하긴 하는데요. 일반적인 대중들은 뭐 그런 관점을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육류로 쓰는 거 아니야? 생각하니까 육개로 쓰는 거 아닌가. 닭권을 이제 개권이죠. 개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생명을 가진 거에 대한 다 요즘 이제 우리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은 이제 많이 학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 에그 포비아를 계기로 개권 닭에게도 제대로 살 수 있는 한평생 닭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줘야 할 때가 아닌가. 그것이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대형마트, 편의점, 이제 학교에서도 급식에 달걀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일단은 모두 중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전수조사 끝나면은 괜찮은 곳, 괜찮지 않은 곳이 이제 나눠지잖아요. 그럼 괜찮은 곳에 있는 걸 쓰면 돼요. 그건 정상적인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갈 겁니다. 일단 조사는 굉장히 빨리 진행을 했는데 일단 한 번 더 전수조사를 다시 한 번 더 한다고 하거든요. 조금 믿고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믿을 수 있게 정말 꼼꼼하게 좀 조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이 부산시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2명의 부산 시의원이 시의회 정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두고 청년들의 비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13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 청년 구직 활동을 돕는 취업 디딤돌 카드 정책이 시행 중인데요. 이 청년들은 이 카드로 연간 24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자격증 취득이나 학원비, 교재 구매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일이 벌어졌는데 지난 6월 20일 부산시의회 262회 정례회에서 이 자유한국당 소속 조정파 부산시의원이 다음 시장의 청년수당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어 현재 월 최고 50만 원 선인 지원금이 100만 원으로 늘 수도 있다. 젊을 때부터 이 공돈 받아가는 공돈의 표현을 뭐 방금 말씀대로 뭐 학원입니다, 교집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항변하시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원받는 식으로 습관을 들여봤을 때 이 친구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런 게 걱정되고 우려되는 거예요. 풀리즘이 편성해가지고 무분별하게 정책을 양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내가 표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청년을 지원하고 청년이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자는 것을 제가 조정아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시간은 좀 됐네요. 지난 6월 20일이니까. 나온 지는 제가 이거를 좀 발견했는데요. 네. 한 번씩 그 시의회나 구의회들 이제 이슈가 되는 사업들을 하면은 질의했던 내용들이 영상에 다 남아 있잖아요.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게 한번 제보를 받았는데 한 청년이 디딤돌이나 그다음에 청년 날개 관련 사업이 있던데 그거를 시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라고 지적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엄청 시간이 좀 걸렸어요. 찾는데도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시의원들의 인식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실 이것만 봐도 조금 불안하다보다는 황당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편집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또 이제 다행히 국제신문에서 또 이걸 보고 또 기사를 써주셔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됐거든요. 네. 뭐 10만 원 줬다고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청년들 저번에 저희가 10만 원 지원 사업 얘기했을 때 하나만하라는 말도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애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진짜 애게였거든요. 이거는 좀 진짜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청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들은 지금 청년 문제 100분의 1도 해결은 안 되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휴가 때 읽었다는 책 있잖아요. 네. 무슨 말리지? 명견말리. 명견말리. 거기를 제가 이제 퍼뜩 사서 읽어봤어요. 베스트셀러, 초베스트셀러예요. 뭐 책이 없어서 지금 못 파는데 줬는데 등달은 뭐 KBS면 좋아졌는데 그거는 이제 격가지 얘기고 거기 보면 그게 나와요. 딱 눈에 띄는 게 각국의 청년 정책이 어떠했는가. 청년 정책에 신경을 쏟은 국가는 지금 잘 살고 그걸 소홀히 한 국가는 헤매고 있다. 그게 요지예요. 거기 보면 이제 독일의 사례가 나오는데 독일도 이제 한때 그 메르켈 앞에 그죠? 그 하게 되면 상당히 그 청년 실업이 심각하고 막 이렇게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되게 불안했었어요. 비천물. 그러면서 이제 청년에 대한 어떤 기살리기 정책들을 막 쏟아요. 그러면서 독일이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은 뭐 그리스라든지 스페인이 이런 데 막 폭삭 망할 때 독일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우리 자신감이 있으니까 이민자들도 받아들이고 했잖아요. 그런 힘은 다 어디서 나오냐? 청년들은. 그럼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저희 같은 세대는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부모가 자식한테 투자하듯이 국가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너무 당연한 논리인데. 아니, 물론 그런 부작용은 생길 수 있어요. 일부가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경우. 사람 사는 곳에 그렇죠. 근데 그건 무서워서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딴 거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청년 희망 날개 통장이라는 걸 또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적립식 적금인데 10만 원 적금하면 10만 원이 더 나온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3년 적금하면 금액이 총 72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60만 원 적금을 하면 만료가 딱 되면 320만 원을 더 주는. 이 제도 너무 좋네요. 아니 이거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부분. 그 자립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전에는 이제 그 뭐 하여튼 뭐지 공공근로 뭐 이런 게 해주면서 그런데 뭐 이제 다 쓰고 치워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축을 하시면은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축을 하시면은 우리가 그 저축한 그만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희망 통장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차용해서 청년에게 적용하신 이게 이제 것이죠. 부산은행과 같이 하는 공동 사업인데 부산시가요. 근데 이 개념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예전에 어르신들은 저축을 하는 게 굉장히 희망적이었던 부분인데 요즘은 저축하는 게 희망적이지 않아요, 청년들한테는. 근데 이런 제도를 하나, 물론 다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 저축을 하면 희망이 생길 수도 있고 아, 이걸로 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서울과 경기도는 시행을 해서 거기서도 뭐 포퓰리즘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만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현재 야당에서 이제 하는 말은 이게 지금 물론 같은 야당 시장님이시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제 와서 하는 게 정치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표를 좋은 얻기 정책은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 해도 네.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선거기 때문에 조금 늘어나는 측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는 그런 주장을 늘 했죠. 그러니까 초기보다는 최근에 와서 이런 게 많이 하거든, 서비스 시장이. 물론 발등에 불이라는 표현을 시장님한테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제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부산이 항상 늦었잖아요. 한 발. 그리고 이걸 보니까 막 퍼주는 것도 아니야. 아닙니다. 예. 보니까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조금 오늘 얘기했듯이 보니까 뭐 세발의 피, 애게 이 정도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같아서 더 많이 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아니, 청년들한테 360만 원 더 줬다고 부산시 재정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평상시 조금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분까지도 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난 좀 물론 정치적이겠죠. 정치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다. 좀 그러니까. 실망을 많이 했어요. 네. 예. 청년수당 지급을 두고 청년들 노숙자와 비교해서 그거는 진짜 화가 너무 많이 났다. 진짜 막 저 노숙자면 포퓰리즘보다 더 열받았어요. 그럼 청년들한테 주면 노숙자처럼 술 먹고 뭐 한다. 네. 이거는 청년들 들으면 정말 화날 일이죠. 노숙자 같은 분들 계시면 그분들한테 자활하시라고 돈을 100만 원 드리잖아요. 그럼 그분들 그걸로 자활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그냥 본인이 필요한데 쓰고 말아요. 한 잔 드시고 만다는 거죠. 청년들을 자립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을 굉장히 아주 나약하게 만들고 아주 나쁜 잔머리 쓰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 돈 먹기 위해서 얼마나들 지금 이 돈 받아내기 위해서 작전을 쓰고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청년들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땀 흘려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은 30년만 추적할 수 있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360만 원 더 주고 무슨 30년을 추적을 합니까? 임대 보증금 750만 원에 월세 40만원치 집어넣습니다. 신고하고 나면 끝이죠. 그 이후에 추적 관리 가능하시냐는 거죠. 이래서 돈을 나중에 1년 뒤에 뽑아서 주식 투자를 할지 자기가 뭐 딴 데 쓰고 놀러 갈지 여행을 갈지 환 가능하시냐는 거죠. 지원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향후 30년간 추적하실 겁니까? 요게 이제 보면 저는 주택자금, 결혼자금, 창업자금, 교육부 이런 이제 특정한 곳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명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아니고 이제 그거는 뭐 네네. 추적할 수 있냐 이러던데. 저는 그러면 시의원님들 받으시는 월급 저희도 10년간 추적합시다. 네, 어떻게 사용되는지. 네, 그런 댓글 진짜 많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을 댓글들이.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활동하고 계신지 얼마나 활동하고 계신지 추적할까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솔직히 이러면 복지는 아예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반대의 명분이 딱 청년들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명분이었어요. 포퓰리즘, 노숙자, 그 다음에 30년간 추적. 황당해도 이렇게 황당할 수가 없어요. 진짜 황당하네요. 어쨌든 뭐 어떻게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진짜. 급 실망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이게 아까 명품 사고 이런 청년들한테 이렇게 너무 퍼주기식 정도까지는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지적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잘 관리해라. 그러니까요. 그거 뭐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정도는 지적할 수 있죠. 그 중요한 거는 시가 잘 관리하는지 감시해야 될 게 또 시의원 아닙니까? 왜 또 시한테 그 감시할 수 있냐는 따지세요. 감시할 수 있도록 했으니까 제도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 제도를 네. 또 감시하는 것도 시의원이니까요. 그렇게 판단을 해서 설명했으면 그렇게까지 화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청년들 굉장히 무기력하잖아요. 세탁, 병든닭 같은. 그러니까 이 청년들을 위한 투자. 조금만 더 이렇게 되면요, 우리 큰일 납니다 네,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좀 진짜 큰일 날 수 이런 있어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좀 청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 좀 마음껏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 일본의 막 독일 사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일본도 청년 무기력증이 굉장히 심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일본 지금도 조금 무기력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역동적인 국가니까 그래도 청년들이 빨리 그 길을 찾으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기왕이면 뭐 정부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요. 청년들이 좀 힘이 되게 도움을 펌프 좀 더 해줬으면 더 했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발목을 안 잡았으면 좋겠네.
이번에는 이 부산의 산토리니라고 불리는 이 감천 마을로 한번 가볼게요. 감천 마을에 대한 소식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골목축제라는 이름은 이 사하구 감천 문화마을 골목축제에만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사하구가 감천 문화마을 골목축제, 감천 골목축제, 골목축제 이 세 가지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사하구가 이런 조치를 한 게 골목축제가 입소문 나면서 모방축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왜 차단을 해야 될까요? 네. 이거 저도 처음에 웃겼는데 네. 2011년부터 감천 문화마을에서 골목축제를 했는데 제가 집이 가까워서 네, 자주 가보셨겠네요. 예전에 또 감천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마을 앞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럼 보니까 안 산 데가 없네. 그러니까. 아니요, 안 샀는데 뭐 금정했는데 안 살았습니다. 근데 좀 아기자기하고 골목길을 다니는 그런 어릴 때 추억도 있고 매력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라던가 다른 지자체, 영도도 그렇고 골목축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분위기였고 올해 또 다른 송도 골목축제도 제가 보러 갔었거든요. 네. 재밌어요. 그 골목골목 아기자기하게 굳이 뭐 특성화 이런 개념을 떠나가지고요. 보통 네. 이제 그 지역 축제들이 좀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작은 골목을 활용해서 작은 이벤트를 소소하게 아주 작은 비용으로 드리는 게 더 매력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뭐 감천 골목 축제까지는 괜찮은데 골목 축제 자체를 네. 상편 운동을 했다가 하니까 조금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골목적 발상이죠. 우리가 이제 그 도시 사람들이 촌 사람 보고 뭐랍니까? 아이 촌놈아 이러잖아요. 이 골목구예요. 예.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골목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딜 가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골목으로 이 상표 등록을 했다고 하니까 좀 황당하네요, 진짜. 어찌 보면 네. 돌맞을 일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그렇죠. 네. 예. 그게 또 너무 구가 했다는 게. 좀 이기심이 네, 좀 지역 이기주의라고 그러니까 해야 아니, 되나? 물론 이제 자기들이 잘해서 네. 이건 이제 좀 더 돋보이고 싶은 어떤 그런 욕심이나 욕망은 이해를 합니다. 네. 하지만 골목 축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네. 그렇죠. 대한민국은 국토가 좁은 데다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살잖아요. 다 골목골목이죠. 그리고 골목골목에 국토의 살고 70%가 있는데. 뭡니까? 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거는 그보다 더 작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 길을 시원시원하게 못 내. 다 골목골목이야. 특히 맞아요. 오래된 도시는 부산, 그죠? 이렇게 다 오래된 도시는 다 골목골목이에요. 서울, 그죠? 실제로 그럼 이 골목도 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외국은 거의 그 큰 도로를 중심으로 지역을 설명하고 네. 우리나라 지금 도로 주소지 개편도 도로를 중심으로 개편이 됐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네 중심의 그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광장 중심의 문화가 아니라 그 유럽하고 다른 이유죠. 네. 그래서 그렇죠. 골목이죠. 그래서 우리 대장도 동네- 골목 대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 동네, 우리 골목에 대한 추억이 어릴 때 다 가지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어른 네. 골목 출신이야.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네. 그런 얘기를 하나요? 있었죠. 그래서 이 골목이라는 거는 네. 그냥 나에 대한 내 인생의 추억에 대한 상징도 되는 건데 왜 그 축제라는 이름을 한 지역에서만 독점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공정거래 위해서 또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좀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는데 아니, 사실 이런 이게 걸 받아준 것도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특허청이나 등록이 상표는 하잖아요. 등록만 하면 되는 거다 보니까 등록만 상표는 하면 되고.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다 네. 보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래 네. 우리는 골목길 축제하겠다 이렇게 하는 데가 많았어요 댓글이. 그렇군요. 뭐 다른 축제 같은 경우 갈등을 일으킨 지역이 있다고. 그 뭐 유동 축제인가? 정말 대표적으로 갈등이 심했는데요. 지금 네. 진주가 유등축제 유명한데 서울에서 그 등축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한번 한강 유동 축제가. 난리가 났었죠. 아, 항의 방문하고. 네, 사실은 그거 그냥 등 만들어 놓은 거만 갖다 놓으면 축제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유행했고 트리 축제도 그러니까. 대표적이고요. 광복로에서 왜 크리스마스 트리 문화축제 열리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비슷하게 따라 하다 보니까 중구청에서도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트리 축제도 뭐 그럼 전 세계 다 있는 트리 축제인데 불만 많다고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는 욕심을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좀 어떻게 욕심을. 우리가 이제 다른 네. 데하고 차별화해서 그렇죠. 뭐 내용을 이제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지. 네.
이름 가지고 시비 걸고. 축제가 결국에는 이름 싸움이 아니라 네. 안에 컨텐츠 싸움이 그래요. 돼야 되는데 그럼요. 너무 이름만 가지고 뭐 장난치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사람들에게 인상을 줄 수 있는 이름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네. 축제가 좀 내실 있는 좀 탄탄한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 네. 네, 지난 8월 10일이었죠. 이 교육부에서 2021년 수능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절대 평가가 과연 4개 과목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네. 7개 과목이 될 것이냐. 사교육이 네. 강화될 거다. 이 개편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과 제2외국어 한문에도 절대평가가 도입이 됩니다. 영어, 한국사에 이어서 최소 4과목이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는 건데요. 이 나머지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는 공청회를 거쳐서 오는 31일 확정됩니다. 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2021년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요. 자이스토리 부산본원 김윤수 이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2021년 이 수능 개편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크게 많이 달라집니다. 먼저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신설되고 또 직업탐구에서 학생들 2과목 선택해서 1과목으로 바뀌고 네. 또한 수능 탐구 영역이 지금은 학생들이 2과목을 선택하는데 또 한 과목 선택으로 바뀌고 있고 또 제일 문제는 다른 것보다는 조금 전에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절대평가가 과연 4개 과목이 될 것이냐 아니면 네. 7개 과목이 될 것이냐 그 안이 지금 3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입에서 연계를 갖다가 지금 당장 그만둘 것이냐 네. 아니면 연계하는 방법을 바꿀 것이냐 그것도 지금 안에 나와 있습니다. 모두 절대평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 1안, 2안이 있는 네.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4과목이냐, 네. 그죠? 이제 7개 전체 과목이냐. 네. 지금 현재는 우리 영어하고 한국사요? 네, 예. 영어고사입니다. 절대평가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순차적으로 할 것이냐, 네, 네. 아니면 그냥 한 번에 확 할 것이냐, 네. 이 논란 같아요. 예. 네. 뭐 고등학교도 학점제도 있었고 일단 대통령 공약이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너무 공교육이 입시 위주로만 다 가다 보니까 네. 결국엔 어쨌든 개혁이 나와야 되고 그런 방안에서 하나도 측면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수능 친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매년 바뀌는 네. 것 같은데 어쨌든 절대평가냐 상대평가냐 이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비교 좀 해주시죠. 그냥 절대평가는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일정 점수 이상 되면은 무조건 합격, 불합격을 나누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인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면 똑같은 다 1등급을 줍니다. 네. 또 80점에서 89점 사이는 2등급. 그럼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되는 거죠. 네. 상대평가는 어떻습니까? 등수가 정해지죠. 100명 중에 1등, 2등, 3등이 정해진 데 반해 절대평가는 등수가 안 정해지고 90점에서 100점 사이에 있는 학생이 다 똑같은 점수를 받게 되다 보니까 네.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는 절대평가 조금 변별이 확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자는 차원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는 1점 차이만 나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점 단위로 끊는다 네.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점이나 100점이나 뭐 91점이나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네. 공부를 조금 덜 해도 된다. 네, 네. 뭐 그런 개념 같아요. 근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는 상대평가에 의한 절대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 예. 어떤 복잡하네요. 내용인가요? 네. 전과목을 등급제를 한 거죠. 아. 전과목을 등급제를 하고 1년만 시행해서 맞았는데 네. 쉽게 말하면 상위 4%는 1등급, 11%가 2등급, 지금같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성적표에는 등급만 표시된 거죠. 그런데 그 당시도 보더라도 사실은 뭐 변별력이 있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네. 그 당시에 전체 7개 영역을 시험 치는데 7개 영역을 다 만점 받은 학생이 올 1등급 받은 학생이 제가 기억으로는 1000명 조금 넘은 걸 알고 상당히 있습니다.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1000명 정도만 되더라도
서울대 예를 들어서 지금 의예과 같은 경우 135명을 모집한다면은 네. 그 안에는 변별이 안 되죠.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면은 하위권 대학을 갔을 때는 변별 기능이 충분한데 네. 상위권 대학에서는 변별력이 확보 안 되다 보니까 각 대학에서는 대학별 고사를 치른다든지 아니면 면접을 강화한다든지 오히려 네.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또다시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절대평가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안으로 좀 우세하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긴 하던데. 네. 네. 1안 같은 경우는 지금 국어, 수학하고 지금 치고 있는 두 과목이 3과목으로 바뀌는 당구 영역이 절대 상대평가라고 나머지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은 절대평가, 한국사 절대평가, 네. 영어 절대평가, 제2외국어도 절대평가 되는 거죠. 그런데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과목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 개 영역으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과목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물리, 생명과학, 화학, 지구과학 아니면 지리, 세계사 네. 총 따지면 약 8개 내지 9개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걸 다 공부해야 돼요? 통합 과학에 네. 그게 다 다 해야 포함되는 네. 건가요? 옛날에는 선택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통합교육과 통합사회, 통합과학 안에 들어간 거는 결국 통합과학 안에 들어가 있는 과목이 일부는 네. 물리 파트, 일부는 생물 파트, 일부는 지구과학 파트, 일부는 화학 파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8개 영역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합치져서 거기서 문제가 예를 들어서 한 50문항이 40문항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네. 생명과학이나 아니면 화학, 물리 지역학에서 각각 5문항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를 들어서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90점 이상이 절대평가라고 했을 때 각 네. 과목에서 한 개씩 틀리면은 1등급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등급 절대평가를 하더라도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 과목이 어찌 보면 학생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겠네요. 다 잘해야 된다는 네. 이야기잖아요. 한마디로. 정말로 다 잘해야 되네요. 네.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생기면 어찌 되냐면은 말은 통합과학이지만은 네. 그 과학이라는 책 안에 물리 파트가 있고 생명과학 파트가 있고 화학 네. 파트가 있고 아무리 쉽게 낸다 하더라도 그렇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하나라도 놓치면 못 네. 푸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 한 문제라도 그러면 틀리면 책을 한 권으로 만드는데 안 될까? 책은 한 권은 만들어지죠. 만들어져요? 근데 어. 책은 한 권은 만들어지지만은 네. 실제 공통과학이라는 과목을 갖다가 물론 대학 다닐 때 이수하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전부 다 우리나라 대학교 체제가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맞아요. 생물교육과 아니면 지구과학교육과가 되다 보니까 뭐 공통과학을 갖다가 그 교원 자격증 적혀 있지만은 사실은 네. 나는 물리교육 전공했다, 화학교육 전공했다. 그러면 학교에서 현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은 학원가에서는 그 과목을 4등분해가 가리키겠죠. 그렇죠. 물리시험, 물리시험, 그렇죠, 그렇죠. 화학은 화학시험, 생명은 생명시험, 네. 지구과학파든 지구과학 나누면은 쉽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결국 공통과학 한 과목이 아니고 4과목을 공부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해가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과학 한 과목으로 배우는 것이면 그렇죠. 선생님도 한 명이고 물론 네. 전공은 따로 있으시지만 네. 실제 이제 사교육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각각 다른 선생님한테 배워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구조가. 예. 그래서 하나씩이라도 틀리면 1등급이 네, 떨어지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공교육을 강화하려고 나온 정책이잖아요. 이러면 사교육 시장을 더 팽창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이거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되십니다. 항상 교육 제도가 바뀔 때마다 네. 사교육은 팽창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예. 항상 그래요. 네. 그거는 이런 원리인 것 같아요. 잘 모르잖아.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어디 의지하겠어? 학원 약간 전문가한테 의지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학교에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선생님들, 교육 전문가신데. 선생님들이 1대1로 그거는 다 이제 매칭해 다- 주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몇 등이 안 해주고 이제 다 이제 네. 공통적인 분모고. 그러니까 그거들. 한마디로 근데 어떤- 쟤보다는 뭔가 좀 특별해야 된다 생각하면 다 네. 골라가지. 그래서 예. 저는 똑같은 네. 결론을 얻었는데 들어오기 네. 전에 몇 시간 전에 이제 실제 공교육 교사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사교육에 계신 선생님하고 전화 통화를 딱딱 했어요. 따로따로. 네. 했더니 두 분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라 하시나요? 사교육이 네. 강화될 거다. 오히려. 무조건 강화된다. 네. 1차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진정되면서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또 다른 방식의 사교육이 또 나올 거고. 저희가 지난번에 사교육 관련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육은 너무 자주 바뀌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7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게 매년 바뀌니까 어쨌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2021년에 바뀐다, 수능 개편이 된다 이렇게 네.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3학년 네. 학생부터 이제 네. 그 해당이 적용이 될 텐데, 되는 거죠? 네, 적용이 될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근데 어떻게 네. 준비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우리 애가, 제가 애 3명인데, 네. 큰애는 지가 어렸을 때부터 4분대가 가고 싶어서 4분대를 보냈고, 둘째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될 때까지 지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고, 네. 그냥 단지 주변에서 보면은 그냥 공부 조금 잘하는 모범생 정도. 근데 사실은 제가 그 학생, 우리 아들 꿈을 찾아주기 위해서 아들 중3 때 실제 매주 토요일마다 네. 애들 데리고 놀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전문가들을 만나게 해줬죠. 그때 국제신문 오상준 기자님을 만나게 해줬고 방송국 기자도 만나게 해줬고 신한경우는 현대자동차를 지나가고 사설계신문, 폭포까지 가고 배설계하는 분도 만나게 해줬고 여름 마을 때는 4박 5일 동안 가족 휴가를 술로 왔습니다. 술로 와서 실제 강남에서 뒷돈을 관리하는 분도 만나게 해줬고 또 대량의 벤츠 사업가도 만나게 해줬고 식객존을 운영하는 이사도 만나게 해줬고 대단하시네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네. 했죠. 자기가 직접 컴퓨터를 통해서 본다 아니면 책으로 보는 거와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났을 때는 뭔가 다르지 않나 해서 그랬죠. 그래서 결국 제일 끝에는 어느 분을 만나게 해주냐면은 네. 민주공원에 참여하신 설계사를 건축사를 만나게 해줬죠. 근데 그 당시 16살짜리 학생과 50대 건축사가 네. 뭔 이야기가 그래 맞는지 2시대에서 만나서 저 나무 사무실이라서 그때 마친 시간 8시 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그 다음 날 아빠 이제 투어 끝, 나 건축할래. 그래서 걔는 중학교 3학년 때 네. 건축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그럼 이제 고등학교 가서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모든 걸 건축에 다 맞췄죠. 건축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 모집해서 지가 네. 원하는 대학을 가게 됐고 네. 그냥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 학생의 꿈과 적성을 찾아갖고 네. 지가 가고 사는 길을 빨리 찾아서 네. 빨리 준비하는 것이 성공하는 입시인이 되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모범 답안입니다. 네, 근데 초반인데 답을 벌써 내주셨어요. 방송 나가면 네. 표정 굳으셨어요. 모든 아빠들이 주말 가다 이제 네, 손을 잡고 이제 아이들의 꿈을 찾아 주러 이제 떠나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아이 보고 네 꿈이 뭐냐 자꾸 물어보는 건 아닌 네. 것 같고 네. 어른들이 도와줘야 되죠 옆에서. 근데 가면 뭐 아이 뭐 알아서 책 사주고 끝, 여행 보내주고 끝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우리 이제 이사님 하는 게 정답 맞아요. 정답인데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아버지들이 이렇게 해줄 수 있냐니. 그러니까 네. 일단 네트워킹 부족한 사람들은 그렇죠, 보내줘요. 예. 그리고 경제력이나 시간이 없는 분들도 보내줘요. 근데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아는 범위라고 하셨거든요. 본인이 아는 범위 내라도 충분히 많은 분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절대 평가를 전부 다 하느냐. 네. 결국은 그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부만 하느냐. 일부만 하냐. 1안으로 하냐, 2안으로 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만 하자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논거는 네. 근거는 교육이라는 게 너무 갑자기 확 바꾸면 안 된다. 그런 한 가지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변별력을 어쩔 거냐.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좋아 똑같이 해. 그럼 뭐 전부 다 절대평가를 해.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권 애들 그런 애들 변별로 다시 또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어떤 형태로든요. 지금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란이 돼버리고 나면 전과 뭐가 다르냐는 말이 가장 많이 들리는 사실이었고 그러면 그걸로 변별력이 떨어지면 다른 네. 그 과목들로 선택 과목들로 또 판단을 해야 되니까 네. 결국 또 주입식 교육으로 돌아가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안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은 어차피 대통령의 공약이 절대평가가 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라. 찌끔찌끔 해가지고 애들 마루타 할 거냐 내지는 그 국어하고 뭐죠 빠지는 과목이 뭐 국어 수학 이런 것도 빠지니까 이게 이제 학습이 기형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 쏠림 현상으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를 뭐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네. 중3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 여동생이 고1이라 가지고 네. 너는 괜찮겠다 이랬어요.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사실 거꾸로 제가 입시를 가면은 중3들 같은 경우는 너네들은 놀아도 대학 가긴 편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최근 보면은 중3이 현재 인원수가 42만 명 정도밖에 안 돼 굉장히 작아집니다. 고일에 비해서 한 6만 명 정도 작아지고, 또 거꾸로 말하면 공통과학, 공통사회과라는 과목이 도입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재수하는 학생도 못하겠다, 그죠? 과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네,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학생들, 중3 학생들은 대학 가기 진짜 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모두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꿈과 적성을 찾아서 지가 원하는 학과를 미리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고등학교 1학년 때 준비해 놓은 게 제일 좋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막 줄진 않을 것 같은데 실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긴 제일 쉬울 수도 있고 제일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제일 쉬운 학생들은 고1 때부터 준비해 나간 학생한테 제일 쉬운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고3 때 갑자기 학생부 종합전형이 내신이 가장 낮은 전형이네, 저거 한번 해볼까라고 할 때는 제일 어려운 전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3 때 벌써 자신이 꿈이 어떤 거다라는 걸 찾았다면 거기 맞는 학과를 정해서 그 학과에 맞게끔 고1 때부터 준비해 나간다면 어찌 보면은 진짜 지 꿈을 찾아간다면 가장 좋은 학생이 되고 입시에 성공할 수 있겠죠. 실제 그러면 결국 지금 이제 중3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기회는 많죠. 시간도 많고. 중학교 때 어찌 보면은 단기 기억력에 의한 학습이었다면 고등학교 가면은 단기보다는 장기 양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식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은 특목고 같은 경우도 들어갈 때 성적과 졸업할 때 성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 중학교 때는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단기 기억에 의한 공부, 아니면 엄마의 잔소리 내지 등설에 의한 공부였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자기 스스로에 의한 공부가 돼야 되고, 자기 주도. 자기 스스로 공부가 돼야 되고, 조금 어찌 보면 그때는 즐길 줄 아는 애가 제일 그때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3년이라는 싸움을 이게 하니까. 마스터 때도 저희 때도 지금도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업 성적은 굉장히 높은데 성취도는 굉장히 낮다고 하잖아요. 비교해 보면. 이제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공부하는 나이도 아니고 아직 아이도 너무 어려서 제가 좀 멀찍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게 좀 변하는 과도기라고 좀 봤었어요. 이번에 제도가 나올 때도 이 제도 하나만 보고 맞다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고, 대학 교육도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고 공교육 사교육도 변화하는 과정이고 학생들도 찾아가는 과정이 다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때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런 과도기 안에서 또 이런 약간의 이런 힘든 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 될 중3, 또 이제 수능 얼마 남지 않았죠? 중3도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슈 토크 보신 그 학부모들께서도 좀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 토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